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교육위원장 박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 강의는 제 강의가 아니라 우리 상임이사님 강의인데 오늘 갑작스런 어떤 지방 출장 문제로 강사가 변경이 됐습니다. 늦게 이 강의를 맡게 되었지만 오늘 좀 열심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좀 약간은 여러분들한테 생소하게 들리실 겁니다. 우리 민족과 당 전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제로서 민족을 살린 고구려 유민들의 투쟁. 오늘 제목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오늘 다룰 그 역사적 시기는 고구려 백제가 신라와 당나라의 어쨌든 연합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 발해가 건국될 때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연합해서 당나라와 전쟁을 벌인 그 이야기입니다. 고구려 백제 유민들은 신라에 대한 원한이 뿌리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나라를 이 나라에서 몰아낸 투쟁에 신라와 힘을 합해서 단결해서 투쟁했다는 것. 그 투쟁의 어쨌든 시기에 대해서, 투쟁의 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고구려가 멸망한 게 668년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특히 고구려 유민들은 그 이후 약 30년 동안 당나라와 투쟁을 멈추지 않고 30년 동안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30년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698년에 발해가 건국될 때까지 고구려 유민들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당나라하고 줄기차게 전쟁을 펼쳐서 기어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영토에서 당나라를 영원히 몰아내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했던 그 영웅적인 이야기를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삼국 통일은 시대의 요구다라는 제목으로 통일 문제, 삼국 통일 문제를 먼저 다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좀 생뚱맞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삼국 통일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어쨌든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던 이 전쟁을 없애고 결의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삼국 민중들의 절박한 요구였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 덧붙여 가지고 당시 이웃나라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5호 16국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삼국시대와 물론 우리 삼국시대가 시작될 그 당시에는 중국에도 한나라라는 통일 왕조가 있었지만 한나라는 곧 멸망하고 결국은 5호 16국 시대로 한 300여 년 동안 중국은 분열의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륙이 진한처럼 하나의 국가로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어 나가는 것은 언젠가 이루어질 역사의 필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대부분 보면은 한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했던 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중국에서 통일 왕조가 이루어졌을 때는 항상 동방에 있는 우리나라에 시선을 두고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호심탐탐 노렸다는 것은 그 이후 역사에서도 몽골이라든지 청나라라든지 이런 역사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국시대에서 삼국이 빨리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어 나가는 것, 중국에서 통일 왕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통일 왕국을 이룩하는 것은 그 시대의 절박한 요구였다. 만약에 우리가 분열되고 중국이 한나라로 통일된다면
중국은 반드시 우리나라로 침략의 마술을 펼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민족과 민족의 어쨌든 운명에 엄중한 난관이 다가서게 될 거라는 것, 이런 점들을 비춰봤을 때 삼국 통일 문제는 단지 어쨌든 민중의 요구일 뿐이 아니라 시대의 절박한 과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과연 삼국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고 또 그런 의지를 갖추고 있었는가? 그 점은 유일하게 고구려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고구려는 고국원왕, 이 고국원왕에 대해서 좀 원래는 텍스트에는 그게 없었는데 옆에서 이제 우리가 시강을 하면서 여기 오늘 오시는 분들이 고국원왕이 어느 때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미지를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제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안악 3호 고분입니다. 황해도에 있는 이 고분에 있는 거고, 거기에 고분에 있는 이 벽화가 고국원왕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고국원왕은 313년부터 371년까지 고구려의 어쨌든 왕으로 이제 존재하면서 자충을 우도로 해서 한 생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살았던 왕이다. 그리고 고국원왕의 업적으로 본다면은 고구려가 과거 고조선의 영토를 완전히 수복한 왕, 이게 고국원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43년에 평양으로 수도를 임시로 옮겼습니다. 임시 수도를 평양으로 옮겨가지고 371년까지 평양에서 정치를 했는데, 이 고국원왕이 평양으로 옮기면서 했던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양을 이제 개발하는, 그 당시 평양은 아직 본격적으로 개척되고 개발되지 못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고국원왕이 평양으로 임시수로 옮기면서 평양을 어쨌든 개발하는 데 힘을 집중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황해도 신원군, 재령군 근처, 장수산성 근처에 결국은 이제 남평양으로 하는 부수도를 개척하고 개발했다. 그래서 평양과 남평양 두 곳이 그 이후에 고구려의 남진 정책의 전진기지로서 이렇게 작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고국원왕 때부터 우리는 고구려 남진 정책 하면은 흔히 장수왕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장수왕 때부터 처음 제기된 게 아니고 이미 고국원왕 때부터, 고국원왕 이전에 있어서 고구려 주된 과제는 뭐였냐면은 과거 한나라가 고조선의 영토를 차지했던 것들을 다 복구하는 것, 한나라 복구해서 고조선의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였다면, 그것을 다 완료하고 난 이후에 국가적 과제로 제기된 것이 남진정책입니다. 남진정책은 다시 말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을, 물론 거기에 있어서는 그 당시는 고구려 백제 신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가야도 있었고 또 저 위에는 후부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이런 어쨌든 것을 고구려 어쨌든 주된 국가적 정책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고국원왕입니다. 두 번째, 남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광개토왕이다. 광개토대왕은 이제 장수왕 때 427년에 수도를 평양으로 이전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지만은 이 수도 평양 이전 문제는 장수왕 때 처음 정책으로 입안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광개토 대왕 때 국가 정책으로 확립되었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 이것은
광개토대왕 때 대성산성을 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 평양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안학궁, 평지궁이죠. 그다음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대성산성입니다. 그러면 안학궁은 장수왕 때 안학궁을 이제 건설했고 이미 이 대성산성은 광개토대왕 때 건설했다는 거죠. 이렇게 고구려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수도성을 만들 때 평지성과 산성이라는 이원적 수도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처음 고주몽이 이 제도를 창안했었는데 고주몽이 졸본에서 고구려를 건설할 당시에 평지성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구려의 수도였던 졸본성이 평지성이 있었는데 오녀산성에다가 아주 높은 산성에다 산성을 지었고 여기에서 이제 고구려 수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삼국사에 나옵니다. 즉 이것은 평지성을 쓰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평시에는 평지성을 썼고 이제 전시에는 산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외적과 싸웠다. 이게 이제 주몽 때 만들어진 건데 이 전통이 계속 이제 집안에서도 이어졌고 이 평양천도 하면서도 이 대성산성과 안학궁 이런 식으로 이원적 수도성 체계를 구축했다. 그래서 이 대성산성을 쌓았다는 것 자체는 이미 평양으로 천도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그 광개토대왕 때 평양에다가 9개의 절을 신축합니다. 9개의 절. 그러면 9개의 절이 무슨 수도 이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절은 산속에도 지었지만 주로 사람들의 주거지에 많이 건설했는데 당시 평양을 9개 구역으로 나눠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구역마다 절 하나씩. 그 불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당시 그 주민들의 신앙생활이 이제 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구역마다 이제 하나의 절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9개의 절을 세웠다는 것은 그 도시에 대한 도시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고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향후 평양으로 수도를 옮길 생각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광개토대왕은 391년부터 402년까지 한 10여 년 동안 백제와 그 당시 이제 백제, 가야, 외가 연합하고 고구려와 신라가 연합해가지고 10년 동안 전쟁이 있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전쟁에서 이제 그 광개토대왕은 백제의 한성을 포위해가지고 거기서 백제의 아신왕이 광개토대왕한테 항복을 하는 그런 정도로 남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광개토대왕 때 고구려 영토를 소백산맥까지 진출시켰다. 소백산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장수왕인데 장수왕 때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427년에 안학궁을 여기다 안학궁을 세우고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475년에 백제의 한성, 수도였던 한성을 포위 함락시키고 백제의 왕이었던 계로왕을 아차산성으로 끌고 와서 고구려 장수들이 처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남쪽의 그 역사학자들은 지금 서울 한성이죠. 한성 백제가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된 게 장수왕 때부터다. 이렇게 많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측 역사학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한성을 다시 돌려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삼국사기에 보면은 이 475년 이후에도 백제가 한성과 그 주변에서 성곽을 수리하고 보수했다는 기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성을 고구려가 차지하지 않았고 돌려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서울 지금 한성을 고구려 영토로 편입했는가 라고 했을 때
안장왕 때 529년 때 안장왕이 백제와의 대전투를 펼쳐가지고 고구려의 영토를 아산만 개성까지 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안학궁전에 이제 지금 이것은 상상도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안학궁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광화문 그 이제 경복궁 대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제 목조 건축물 중에서 가장 큰 건물이 안학궁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그림이 뭐냐면은 6세기, 7세기경 고구려의 영토입니다. 영토이고, 여기가 지금 아산만, 여기 아시죠? 아산만 개성까지 갔고, 이쪽에는 소백산맥. 소백산맥이니까 그 영주하고 단양 중간을 넘어가는 고개가 중령이잖아요. 단양에서 영주. 거기까지 고구려 영토였었고, 이 동해안은 이제 삼척. 원래는 아까 제가 했지만은 481년에 장수왕이 신라를 공격해가지고 포항 개성까지 진출하는데 그 이후에 500년도 들어가서 신라를 달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영토를 떼어주면서 삼척 개성까지 이제 일부러 이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선이 기본적으로 이제 6세기 말 7세기 중엽 삼국 영역이고 이 고구려의 영토가 가장 큰 시기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국 중에서 고구려만 삼국 통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갖고 이 힘과 능력 두 번째는 그런 의지를 갖춘 나라다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 고구려가 차지하는 영토가 삼국의 영토를 다 합친 거 보면 10분의 9를 고구려 땅이에요. 삼국의 영토를 이때 합쳤을 때 보세요. 이 부분이 이 전체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고구려의 힘과 능력, 그리고 이것을 봤을 때 거의 삼국 통일이 거의 90% 가까이 완성되는 그렇게 됐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제가 뜬금없이 삼국 통일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느냐라는 것은 나중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국이 백제가 멸망한 건 660, 고구려가 멸망한 건 668년이죠. 이건 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시기까지의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정세는 어떠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은 지난 시간에 612년에 수나라와 고구려 전쟁이 지금까지 이제 동아시아 전쟁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 612년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고구려가 수나라를 완전히 KO승으로 이겼던 걸 지난 시간에 강의가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이 고구려 전쟁으로 수나라가 멸망한 후에 618년에 당나라가 이제 성립되고 626년에 당태종 이세민이 자기 아버지를 권좌에서 몰아내고 이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권을 하면서 당태종은 항상 고구려를 옛날 수나라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구려에 대한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집권한 그 당시에는 북방 정세가 좋지 않았어요. 동돌궐, 서돌궐이 이제 당나라와 갈등과 이제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은 이제 평화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했는데 630년에 이제 동돌궐, 서돌궐이 이제 제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북방에 대한 후환이 이제 사라져 가지고 이제 동쪽. 이게 우리나라는 중국에서는 동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해 가지고 침략 정책을 노골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26년에는 백제 신라와 이제 고구려와 중재를 강요했어요. 그 다음에 631년에는 경관을 해체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경관이란 것은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제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를 겁니다. 이게 뭐냐면 612년 전쟁 때
이제 중국의 수많은 병사들이 이제 떼죽음을 달았잖아요, 살수에서. 그 시체를 모아서 큰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이 이제 고구려에서는 전승 기념물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어쨌든 적들을 이제 물리쳤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국가 기념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그것을 이제 해체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641년에는 진대덕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구려 지형 지물을 염탐했어요. 지형 지물을 염탐했다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전쟁을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고구려 왕은 수나라와 전쟁을 이끌었던 영량왕이 죽고 그 동생인 영유왕이 이제 왕이 올랐는데 영유왕은 자기 형과 달리 대당 타협파예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당나라의 요구를 다 수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구려 내부가 이제 화해파 뭐 이런 이제 타협파하고 또 대당 강경파, 자주파 사이에 세력이 큰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당나라에 대해서 강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영계소문인데 이때 영계소문은 고구려 어떤 천리장성을 축조하는데 이제 차출되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41년에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그 영유왕 계열에서 강경파인 영계소문을 이게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 음모를 영계소문이 먼저 눈치채고 선수를 쳐가지고 요즘 얘기하면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영유왕을 비롯해서 타협파 대신 100여 명을 싸그리 척결하고 나서 이제 보장을 왕위에 세우고 자기가 정권을 장악하는 것. 그렇게 돼서 이것을 영계소문의 정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이 영계소문 정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진보적이었느냐 아니면은 잘못된 것이냐 이런 논쟁. 여기서는 그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영계소문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대당 강경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직후에 이제 645년, 647년, 638년 당태종이 세 차례에 걸쳐서 물론 자기가 직접 전쟁에 참여한 것은 645년 1차 침략입니다. 1차 침략 때 자기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침략을 해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당태종은 그 당시에서 군사 전략가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전공을 많이 이제 일으켰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고구려와 전쟁을 이제 결심한 이유에 있어서 옛날 수나라가 왜 패했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이제 분석하고 또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은 수나라가 실패의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구려를 들어갔으면 산성의 나라인데 예를 들어서 수나라 30만 대군이 전방 산성, 요하 개선에 있는 산성들이 이제 요동성을 비롯해서 전부 다 뚫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평양성 쪽으로 진출해 버렸잖아요. 그것이 패인이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고구려 군들이 이제 공격할 수 없게 후한을 철저히 없애고 진격을 하자. 그래서 이제 성 하나하나 깨고 앞으로 나가자. 이게 기본 전술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동성은 이제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백암성도 돌파를 했어요. 백암성주가 이제 일주일 만에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이제 그 평양성 쪽으로 오는 길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남쪽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안성. 왜냐하면 전부 다 요하 개선에 있는 이 방위성들을 전부 다 점령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보면은 신성이 있고 맨 위에 부여성, 신성, 그 다음에 요동성, 그 다음에 그 밑에 안시성, 그 다음에 건안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끝에 비사성 이런 주요 성들이 있는데 안시성을 이제 먼저 점령하고 평양성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시성에서 발목이 잡히잖아요. 석 달 동안 그 안시성 조그마한 성이에요. 이게 지금 KBS 역사 스페셜은 안시성을 이제 모형도를 그린 건데 이렇게 생겼을 거다. 근데 제가 그 안시성을 봤는데 토성인데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조그만 성을 3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태종이 왜 철수하게 됐냐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많은데 그 당시 그 연개소문은 왜냐하면 연개소문이 이제 총사령관이었어요. 연개소문은 이 3개월 동안 안시성에 이제 당나라 군이 묶여 있을 때 대포위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일반적 전술 중에 하나가 성에서 한 달 동안 버티고 2달 동안 버티게 되면은 침략자들이 이제 가지고 온 식량이 다 떨어져요. 그래 되면은 견디다 못 견디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철수할 때 고구려가 문을 열고 나서 급습을 하게 되면은 철수하는 뒤에서 막 당하니까 대패를 하게 되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달에 이제 당태종이 여기서 이제 철수했는데 이 당시 이제 연개소문은 베이징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근처에 북경 근처에 연개소문 성이 있어요. 그 정도로 대패를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세 차례의 고구려 이제 점령을 648년도 실패를 하게 되는데 마침 그때 신라의 김춘추가 당나라로 와가지고 이제 당태종을 만났습니다. 협상을 하면서 함께 고구려 백제를 쳐서 멸망시키고 대동강 이남은 우리 신라가 먹고 대동강 이북은 당나라가 먹자 이렇게 밀약을 하게 됩니다. 당태종도 결국은 고구려와의 전쟁을 분석해 봤을 때 이 요동이라든가 수구로만 고구려를 이제 밀고 들어가니까 성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신라와 양동작전을 하게 되면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밀약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정세 속에서 이제 650년, 660년대가 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백제의 멸망과 당 고구려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백제가 660년 7월에 멸망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오늘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단지 그 당시 여기는 자 신라군이 이제 진출 노정도고요. 당나라는 소정방의 13만 대군이 기벌포가 금강하류, 여기가 이제 서천군 장항이 있죠. 장항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비성을 하고 이제 웅진 쪽으로 가게 된 거죠. 웅진까지 가게 된 것은 사비성에서 의자왕이 웅진까지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웅진까지 쫓아가니까 거기에서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라 김유신 군은 이 탄현, 이게 이제 이치라고도 얘기하고 베티지라고 얘기하고, 이게 이제 대둔산 여러분 가보신 분 있죠? 대둔산이 바로 여기 탄현입니다. 그래서 금산에서 탄현을 거쳐서 논산 쪽으로 가는, 이렇게 해서 논산 근처, 연산 근처 지금 지금 훈련장 있잖아요. 논산 훈련장, 훈련소 그 부근이 황산벌입니다. 거기에서 계백장군은 오천결사대하고 김유신의 오만이 대결해서 계백장군이 참 영웅적으로 투쟁했지만은 결국 패배하고 결국 이제 백제는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660년 7월입니다.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 하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661년에서 이게 제가
잘못 써 있는 건데 661년에서 662년까지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당나라와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신라는 뭐 이렇게 그냥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당 연합군과 전쟁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660년 백제를 나당 연합군이 이제 멸망시키고 나서 바로 이제 고구려를 멸망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당시 당나라가 동원한 군사가 35개 군단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양제가 612년 전쟁에서 동원한 군대가 12군에서 24개군에다가 수양제 직설부대 6군 해가지고 30군이 113만 명이었잖아요. 전투 병력만. 그리고 그 후방 물자를 지원하는 이 보급을 담당하는 병력까지는 30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나라가만 동원한 군사력이 35개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약 실제 병력이 100만 명 이상이 이 전투에 동원되었고 신라도 최소한 5만 이상의 병력이 동원됐죠. 그래서 이 전투는 신라가 북쪽으로 공격해 들어가고 당나라가 이쪽 육로를 거쳐서 압록강 쪽으로 오고 또 소정방이 13만 대군을 이끌고 이렇게 위도를 거쳐서 대동강을 거쳐서 평양으로 진출해가는 세 방향으로 공격을 해 들어갔다. 661년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당나라 군대는 압록강을 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압록강에서 계속 이제 도하를 성공하지 못하다가 겨울에 압록강이 얼었어요. 얼음을 뚫고 가가지고 이 압록강 건너편 지키는 고구려 군사들하고 전투에서 엄청나게 깨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당나라 역사책에는 어떻게 기록됐냐면 3만 명을 여기서 사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3만 명을 사살할 정도이면 대승을 거뒀는데 왜 그냥 되돌아갔을까요? 그것은 사실 이제 거짓말입니다. 물론 양자가 강을 건너서 치열한 전투했기 때문에 고구려도 일정한 피해를 입었겠지만 왜냐하면 어떤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적을 2명 죽이면 자기도 최소한 1명은 죽는다. 그래서 당나라 군대 한 10만 명이 소멸되었다라고 하면 고구려 군대도 한 5만은 피해를 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 이 저지선 방어선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정방 군대하고 여기에 있는 계필하려고 군대가 평양 주변에서 이제 평양성을 향해서 공격을 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공격 전투가 662년 2월 전투인데 사수벌 전투라고 합니다. 사수벌 전투가 무슨 전투냐면 사수가 그 당시에 이제 요즘 얘기하면 평양 대동강의 지류인 보통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수벌 전투에서 여기서 개필하려고 군대가 왕창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고구려 전 시기를 거쳐서 3대첩을 들라 하면은 첫째 이제 누구죠? 그 살수대첩,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두 번째 양만춘후 안시성 싸움. 세 번째가 연개소문의 사수전투다. 이게 평양성 전투라고 아셔도 됩니다. 662년 보면. 여기서 왕창 깨지고 나서 결국은 이 661년에서 662년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또 한 번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수전투를 그려놓은 그런 어쨌든 그림입니다. 자, 661년 제가 이 1년에서 2년 동안의 전쟁 양상을 지금 설명드린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시기가 바로 660년 8월에서부터 663년 10월까지가 백제 부흥운동이 펼쳐졌던 시기입니다. 결국은
그 당시 당나라는 백제를 멸망시킨 이후에 웅진 도독부를 비롯해서 5개 도독부를 설치하고 전국을 군현으로 편제를 하게 되고 백제 중에서 변절자, 배신자들을 그 관리로 임명합니다. 통치체계를 꾸리고 됩니다. 그리고 사비성에 1만 명의 군대를 주둔하고 군정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백제의 유민들은 이러한 당나라의 통치 지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거나 그것을 거기서 이제 굴복하지 않고 곧바로 660년 8월 달에 남장성 정현성에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 봉기 얘기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남장성 정현성에서 그 당시 당나라 관리들하고 신라 관리가 백제 멸망을 경축하는 의미에서 연회를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고구려 군민들이 들이닥쳐서 싸그리 이제 연회를 하는 세력들을 몰살시키면서 이제 전투를 벌이기 시작하면서 고구려 유민들의 이제 백제 부흥운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제 부흥운동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눠진다. 그래서 660년 8월에서부터 660년 연말까지가 첫째 시기. 그리고 두 번째는 661년 초부터 662년 7월까지가 두 번째 시기. 세 번째는 662년 7월에서부터 663년 10월까지 이 세 번째 시기인데 왜 세 시기로 나눠진가를 살펴볼 것 같으면 첫 시기는 백제가 멸망하니까 각지에서 보면은 이제 물론 당나라는 자기 어쨌든 행정 통치 체계를 꾸렸다고 하지만은 실제 그 지역에 내려가면 여전히 옛날에 있는 장군들, 장수들 뭐 이런 이제 관료들이 여전히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전투를 해 가지고 결국은 이때 봉기에서 이제 임전성 전투에 승리하고 연말까지 200개 성을 탈환했는데 이때는 전부 다 통일적인 지휘체계가 없습니다. 아주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투쟁을 펼치던 시기가 660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661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복심은 왕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침은 승려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사람이 딱 이제 일어서 가지고 이거 부여풍 의자왕의 아들을 이제 내세워서 백제국을 설립합니다. 백제국. 그리고 주류성을 여기 이제 주류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북 부안에 있는 이제 주류성입니다. 주류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만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시고 주류성을 이제 근거지로 해가지고 백제국을 세우고 이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민들의 투쟁을 통일적인 지휘체계로 묶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661년 3월달에 사비성 전투를 필요해서 1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그 영역을 지배하면서 백제국이 다시 이제 일어서는 그런 형국으로 가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이제 당나라가 몰리는데 왜 병력을 더 파견하지 않았을까? 이 지점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당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고구려와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이제 진압할 수 있는 부대를 파견할 수 없었어요. 거의 이제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고구려도 신라가 이 지역으로 백제 유민들의 투쟁을 탄압하러 가지 못하도록 결국은 그 황해도 근처에서 신라 성들에 대한 공격들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백제 내부에서는 이제 이런 백제 부흥군들이 활개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그런데 임전성은 충남 예산에 있는 이제 성인데
이 임전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이제 660년 유민들을 투쟁 확산시킨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줬고 그 투쟁의 주역이 흑치상지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흑지상제 나중에 이제 변절해서 당나라 편에 붙어가지고 백제 유민들 투쟁을 탄압하게 됩니다. 이제 배신자이고 반역자이죠. 우리 민족에. 그게 이제 흑지상지가 돼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662년 7월부터 이제 될성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 중심부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는 복심과 도침 사이에서 누가 실권을 장악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갈등이 빚어지면서 복심이 도침을 살해해 버립니다. 그래 되니까 부여풍도 복심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여풍이 복심을 살해해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여풍은 이 군사 지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백제 부흥운동이 하락하면서 마지막으로 663년 8월에 백강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이 백강전투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에서 이제 지원군이 들어오고 고구려에서도 원정군이 가가지고 이제 신라 당나라군과 전쟁에서 이제 패배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663년 10월에 임전성 전투를 끝으로 부흥운동은 막을 내리게 된다. 이제 여기서 이제 고구려의 멸망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63년 4년까지 왔잖아요. 영계소문이 666년 초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이제 책에서 나왔지만 영계소문에 세 아들이 있는데 남생, 남건, 남산 세 아들이 있고 가장 큰 아들이 남생입니다. 그래서 남생이 권력을 이어받는데 남생이 이제 저기 그 지방으로 순시를 갔어요. 그런데 평양에 있는 남생 반대파들이 남건을 부추겨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감언이 부추겨 가지고 이제 권력을 차지해 버립니다. 지방에 있던 남생은 평양으로 돌아와서 서로 간에 어쨌든 자초지종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겁을 먹고 당나라에 투항을 해버립니다. 5월 달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고구려 모든 이제 정치 세력 내에서 남생파와 남건파, 남산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합지졸이 되어 버리는 거죠. 당나라는 이 때를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9월 달에 당나라가 고구려 침공을 해가지고 666년 9월에 전방 방어선을 돌파합니다. 그렇게 되자 12월 달에는 연정토, 이게 이제 영계소문 동생입니다. 연정토가 12개성 백성들을 데리고 신라에 투항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에 투항했다는 거 보면은 연정토가 이쪽 황해도 신라에 가까운 쪽을 이제 관리로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당 연합군과 고구려의 대전쟁이 이제 펼쳐지는데 첫째 당나라의 어쨌든 이제 고구려에서 요동 지역 방어 전투가 이제 펼쳐집니다. 첫 번째는 여기 신성. 신성이 어디냐면은 지금 심양 근교예요. 심양 시내 벗어나가서 한 20-30분 가면은 여기가 이제 신성이 있는데 이 신성이 원래는 고구려는 이제 보면은 그 뭐죠? 흑토성이 아니라 이제 돌로 만드는 석성이 이제 주요한 형태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안시성도 토성이죠. 그런데 이 신성도 토성입니다. 토성인데 굉장히 큰 토성인데 이 신성이 그 지역에 그 지역의 방어의 요충지예요. 여기에서 방어 전투가 무려 7개월 동안 신성을 방합니다. 고구려 대군이 왔는데 신성을 지키는데 7개월 동안 지킵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웅적인 투쟁을 펼쳤는데 결국은 9월 달에 사부구라는 놈이 이제 그 방어 사령관을 묶고 이제 성문을 열고 투항을 해버리면서 신성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668년도 2월 24일 날 여기 부여성 농안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부여의 수도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어쨌든 부여성이 2월 24일 날 함락됩니다. 그러고 나서 4월 달에 이제 압록강을 넘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록강을 넘어가게 된 게 약 7월 해가지고 한 2, 3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평양성 근처로 도착한 게 7월 초입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압록강을 넘어서 평양 이북 지역까지 이제 진출해가지고 7월 말에 평양성이 포위됩니다. 그래서 약 2달 있다가 9월 달에 평양성이 함락하고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자, 천년왕국 고구려는 멸망했습니다. 왜 천년왕국이라 하냐면 고구려는 기원전 277년에 건국되어서 668년이기 때문에 약 952년 동안 고구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통 천년왕국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고구려 멸망했으나 그러나 고구려 유민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약 30년 동안 투쟁을 계속 이어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은 전쟁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다.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나라 원래 계획은 신라와 밀약에 있어서 대동강 이남은 신라한테 준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래 이제 당나라는 신라한테 대동강 이남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까 660년 백제를 멸망하고 나서 백제를 원래 신라한테 줬어야 돼요. 근데 백제에다가 웅진 도덕부를 이제 설치를 하고 당나라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지배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잖아요. 그 다음에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평양에 안동도부를 설치해서 서린기를 안동도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땅을 9개 도덕부, 42개 주, 100개 현을 설치할 걸 계획하고 있었고 2만 명 군사를 주둔시키고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당나라는 고구려를 이렇게 9개 도덕부, 42개 주, 100개 현을 설치하고 그것을 지배했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나라 고구려 강점 책동은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면은 항쟁을 이제 고구려 유민들이 멈추지 않았다. 669년 2월 달에 이적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세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당 고종한테 보낸 보고서 중에서는 이때는 당 태종이 아니라 당 고종입니다. 고종. 함락된 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압록강 이북 지역에 성이 한 100여 개 되는데 그중 14개 성만 겨우 장악할 정도였다. 그리고 압록강 이남 지역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668년도 연말에 안동도부를 설치했는데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669년 6월 달에 안동도부는 신성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여기서 제가 따로 얘기했는데 쫓겨나는 안동도부, 평양에 669년에 12월에 안동도가 있었는데 668년 12월입니다. 제가 자꾸 죄송합니다. 668년 12월에 했었는데 669년 6월 6개월이 채 바로 지난 직후에 여기 쫓겨나서 이게 이제 신성 료빈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전투가 있었던 신성은 여기에요. 심양 근처인데 이쪽 요하 서쪽에 있는 신성에 이제 가 있다가 671년 말에 이 요동성으로 옮겼습니다. 이처럼 평양에서 6개월도 버티지 못했다는 것은 평양에 있는 고구려 유민들의
투쟁에 의해서 쫓겨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 강점책동도 실패로 돌아갔고 신라의 강점책동을 살펴보면은 문무왕한테 663년에 계림대도독 이렇게 칭호를 줬습니다. 그리고 664년, 665년에 웅령해맹, 치리산해맹. 그 당시 당나라는 663년까지 백제 부흥운동은 이제 어떻게든 그것은 이제 막았습니다.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은 종식시켰지만 그 옛날식으로 통치를 해서는 반발이 너무 심할 거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의자왕의 아들 태자였던 부여룡을 웅진도독으로 임명해가지고 파견합니다. 그래 되면 같은 백제 사람이니까 의자왕 아들이니까 백제 유민들이 그 지배를 순응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부여룡과 이제 그 이전에 당나라 장수하고 또 신라 왕이 회맹을 하도록. 회맹이란 게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우리는 새 나라는 영원히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겠습니다라고 제사를 지낸 것을 이제 치리산 해맹인데 여기 공주에 있는 데서 이제 치리산 해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70년에는 신라의 사신을 당나라로 보냈는데 감옥에 가두고 굶어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당나라는 신라마저도 침략하고 독차지하기 위해서 책동을 펼치고 있었고 그러나 이때 이제 신라는 당나라의 어쨌든 생각을 읽었어요. 당나라가 우리 신라까지도 먹으려 하는구나.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이 무서운 고구려를 없애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굴욕적이지만 참고 나당 동맹을 유지시켰어요. 그런데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그 직후 상황을 보니까 결국은 당나라가 고구려 유민들의 투쟁을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싸웠을 때 결국은 당나라를 침략을 저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670년에 이제 나당 동맹을 폐기하고 백제 고구려 유민과 함께 당나라와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목을 정했듯이 우리 민족과 당나라와 어쨌든 대전쟁이 펼쳐졌는데 670년부터 이제 신라는 676년까지는 고구려 백제 유민과 함께 같이 싸웁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압록강 이남의 고구려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안승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안승은 고구려 마지막 왕인 보정왕의 서자예요. 서자인데 안승이 668년 말에 신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고 건모잠이라는 고구려 장수가 669년 초에 정확한 날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국모성을 이제 거점으로 해가지고 항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모성이 어디냐 이런 것도 이제 역사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평양 북쪽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모잠이 이제 봉기를 일으키고 나서 계속 남진에 나갑니다. 남진하다가 평양성을에서 이제 에워싸고 아까 당나라 안동 도부에 대한 투쟁을 계속하니까 6월달에 안동 도부가 신성으로 도망가 버리고 바로 그 6월달에 이제 그 대동강 남쪽에서 법안 등 당나라 관료들을 처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계속 남진에서 이렇게 하고 또 계속 내려와 가지고 670년 초에 한성, 여기가 한성인데 이게 이제 요즘 말하면은 황해도 신원군, 재령군, 그 다음에 그 옆에 장수산성, 그 지역이 이제 한성인데 이 한성을 이제 수도로 한 안성의 고구려국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한성 고구려국을 선포한 게 670년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신라는 아까 670년대부터 고구려 유민들의 투쟁을 활용해야 되겠기에 바로 이건 국가로 승인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지만, 그러고 나서 첫 번째 했던 공동행동이 고구려 고연무 장군이 거느리는 1만 군과 신라의 서울 오유 장군이 거느리는 1만 군, 2만 명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북진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여기가 옥골입니다. 옥골이하고 오골성이 있고, 지금 이제 수안, 여기서 이제 단동에서 30분 정도 가면은 이제 봉성이 있는데, 봉성에서 지금 심양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지금 고속도로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서 아까 보면 안시성 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안시성이 여기 있습니다. 이 중간에 이제 오골성이 있고, 수암, 지금 수암이 있고, 여기 살수가, 이게 살수입니다. 이 옥골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옥골까지 진출해가지고, 이 옥골에서 당나라 군대와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당나라 군대가 역량을 증가하면서 밀려가지고 이 박작성, 압록강 이제 박작성에서 이제 대치를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래서 첫 작품치고는 괜찮았죠. 그래서 이 670년 이 당시에 이 압록강 이남인 당나라 군대가 하나도 없게 된 거죠. 백성을 지켰다. 이게 670년 상황입니다. 이게 좀 더 크게 내서, 이거 한성이고 옥골, 이 과정이 이제 나온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아까 663년도에 백제 부운동이 백강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10월 달에 마지막 전투를 끝으로, 이제 소멸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백제 백성들은 그렇다고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663년 10월 이후에도 유민들은 당나라와 싸움을 계속 지속했는데, 예를 들어서 664년 3월 달에 백제 유민은 사비성에 의해서 당나라와 전투를 펼쳤다. 이렇게 역사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664년에 의자왕의 아들 태자였던 부여룡이 당나라에서 백제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웅진도둑이고 백제군 공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여기 백제 유민들한테 이제 너희 태자가 왔으니까 태자 말 듣고 통치를 따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백제 유민들은 이미 당나라의 어쨌든 허수아비가 된 부여룡을 자기들의 태자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여룡을 축출하게 한 거센 유민들을 항쟁으로 해서 665년 부여룡은 결국은 백제를 해서 당나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660년 중반의 상황이고, 70년 상황을 보면은 신라는 이제 웅진 도독부를 축출하게 한 투쟁을 전개했는데, 이미 669년도에는 백제의 성이 약 200 몇 개라는 설도 있고 300개라는 설이 있는데, 그 성은 거의 절반, 약 200개 가까운 성을 신라가 야금야금 차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670년부터는 공공연하게 이제 당나라와 대항에 나서면서 푸밀문총이라는 장수가 82개 성을 함락시키고, 천존죽지라는 장수가 12개 성을 빼앗고 7,000명의 당군을 섬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670년 7월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671년 상황을 보면은 웅진도독부는 공주하고 서해안 일부, 공주 서쪽에 있는 서해안 일부만 장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671년 6월에 이제 석성 전투를 승리합니다. 석성이 지금 부여하고 공주 사이에 있는 성이고, 이 성을 이제 차지하고 난 이후에 신라는 7월 달에 부여에 소불이 주를 설치합니다. 이게 부여까지 행정구역을 설치했다는 거죠. 그리고 672년에 가림성을 장악하면서 웅진도독부는 완전히 백제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당나라는 서린기의 수군을 보냈으나
신라의 판판이 깨졌다. 그래서 676년까지 이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육지로 여러 차례 전투를 펼쳤지만 승리한 적이 없고 패배로 일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우리 민족과 당나라 전쟁에서 고구려 구 아까 안성은 고구려 구 이제 당나라 싸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 이제 당나라 장수인 고관이 371년 1차로 평양으로 침입합니다. 아까 370년 신라와 고구려 연합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저기 옥골까지 진출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압록강 이남의 당나라 군대는 다 쫓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671년에 다시 고관이라는 당나라 장수가 4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7월 달에 이제 안시성 전투를 펼칩니다. 이 안시성이 645년은 안시성, 그 안시성이 아닙니다. 이 안시성은 여기가 안지성이라고 얘기하고 안시성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봉황산성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북평양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압록강으로 가기 위한 압록강에서 한 20-30km 떨어진 이 성이 있습니다. 아주 큰 성이에요. 이 성을 해서 고구려 유민들이 있어가지고 이 4만 명 어쨌든 당나라 군대와 전투를 펼치는데 여기에서 이 안시성을 이제 전투에 승리하고 나서 압록강을 넘어서 평양까지 갑니다. 평양까지 가가지고 9월 달에 평양에 들어가가지고 평양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방어 시설을 구축한 후에 평양이 보면 이제 이게 평양이죠. 그리고 아까 이게 한성입니다. 한성. 그러니까 고구려국 수도가 한성이죠. 그러니까 이 평양에 이제 주둔하면서 황해도 지역으로 이제 밀고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황해도 지역으로 밀고 내려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8월 달에는 백수성의 500보 지점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제 고구려 신라 연합군이 반격을 해가지고 수천 명을 죽이고 이제 제가 착각했습니다. 371년은 황해도로 이게 들어오니까 고구려군이 평양을 포위하고 테러를 차단하는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고관은 바로 압록강 이북으로 철수를 합니다. 371년에 671년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고쳤네요.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은 점 사과를 드리고 비슷한 상황이 되니까 672년에 다시 고관은 4만 명 병력으로 평양에 진입해서 주둔합니다. 주둔해서 이때는 바로 도망가지 않고 계속 당나라 병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8월 달에 이제 백수성의 500보 지점에서 주둔하고 있는데 고구려 신라군이 이제 반격해 들어가면서 수천 명을 사상시키고 양 나라 군대는 대치 국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를 겨울을 보내고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잘한 전투들이 있었는데 여기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이제 백수성의 위치가 그러니까 여기 한성하고 그 중간쯤 어디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63년 봄에 당나라 군대가 영량을 보강하면서 고구려 서해안의 영토가 많이 뺏깁니다. 자, 여기 한성인데 여기 황해도는 이렇게 뾰족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땅을 많이 뺏기고 한성이 이제 위험한 상황이 조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구려 국왕이었던 안성은 건모잠을 살해하고 신라로 도망갑니다. 왜 살해하냐면 두 사람은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건모잠은 죽으나 사나 우리 고구려 땅에서 우리 싸웁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성은 우리 이러다가는 우리 서울을 뺏기지 않냐, 수도를 뺏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퇴로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신라로 가가지고 신라와 함께 싸우자. 그러면 건모잠은 신라에 가가지고 신라와 함께 싸운다는 것은 결국은 고구려를 포기하는 걸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걸 동의를 안 한 거예요. 이런 갈등 속에서 이제 건모잠을 죽입니다.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도주하는 사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안승이 이제 있기 때문에 고구려국은 이제 그 673년 이후에 존속했다고 볼 수 있지만 건모잠이 죽은 이후에는 거의 이제 신라가 고구려군까지 이제 통제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신라 역사책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매초성 전투인데 이 신라가 이제 신라 군영 내에 신라군, 그 다음에 고구려군, 고구려 부대, 이제 말갈족 부대 이렇게 편성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실제 이때 고구려는 고구려국이 아직 있기 때문에 고구려국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연합군이에요. 연합군임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이제 통제해난 이런 약간은 좀 어정쩡한 그런 상태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당나라와 어쨌든 매초성 전투는 많이 알려졌어요. 20만 당나라 대군이 신라가 물리쳤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속설을 까놓고 보면은 신라 단독 투쟁이 아니라 신라 군대와 고구려 유민들의 군대가 연합한 연합군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674년에 이제 유인계가 이끄는 20만 대군이 이제 보강됐고, 그래서 당나라 군대는 칠중성을 공격하는데 실패했습니다. 75년에. 그 다음에 675년 9월 29일 날 매초성 전투. 이게 이제 매초성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 연천에 있습니다. 연천에면 대전리 산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매초성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전투에 패배하게 되고, 이 패배 이후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삼국 사기에 보면은 당나라 군마 3만 380필, 3만 8천 필이 아니라 3만 380필을 이제 노획했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무기도 노획했다. 그러면 군사들도 그 정도 숫자 군사들을 죽이거나 살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초성 전투로 인해서 결국은 당나라와 우리 민족의 어쨌든 전쟁은 결국은 당나라의 패배로 귀결됐다. 그래서 676년 이후 당나라 676년 서린기가, 이게 해군을 이끌던 서린기가 22차 전투에서 400명을 잃어버리고 이제 패배를 한 이후에 당나라는 그 이후로 압록강을 넘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압록강 이남 지역에서 당나라를 몰아내기 위한 대당 전쟁은 결국은 우리 민족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승리의 1등 공신은 저는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 유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말했듯이 지금 안승의 고구려국을 비롯해서 670년에서 676년까지의 전쟁에서 가장 선봉으로 주력으로 싸운 부대는 고구려 부대였다. 그리고 두 번째, 676년 이후에 당나라 군대가 압록강으로 넘어올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압록강 이북에 있는 요동 지역에 있는 고구려 유민들의 투쟁이 격화되었기 때문에 압록강을 넘어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고구려 유민들의 투쟁이 결국은 당나라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라는, 여기서 이제 신라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신라는 원래 결국은 고구려와 연합해서 당나라와 전쟁을 시작한 김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구려 유민과 합쳐서 요동 반도 지역으로 진출해 나가야 되겠죠. 압록강을 넘어서. 그래서 옛날 고구려 영토에서 전체를 몰아내고 나서 그러면 고구려 땅, 옛날 고구려 전체가 신라의 영토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고구려는 그렇게 이제 지휘체계, 권력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라는 비겁하게도 옛날에 이제 여전히 이제 당나라와 약속이었던 당나라를 두려워하고 이 대동강 이북으로 진출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과 당나라의 30년 전쟁에서 결국은 이탈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신라가 648년
당나라와 밀약을 우리 결의의 영토와 우리 백성들을 당나라에 팔아먹는 매국 배족적인 그 협상을 하고 밀약을 맺은 것도 민족에 대한 배신이다. 두 번째는 이왕 옛날에는 잘못을 했지만 이제 우리가 고구려 백제 백성 삼국의 백성들이 하나로 단결하여서 당나라 싸운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압록강 이북으로 진출해서 옛 고구려 영토들을 전부 다 편입해서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이 과업을 수행하지 않은 채 투쟁을 멈춰버린 것도 하나의 제약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압록강 이북 지역에서 고구려 유민들은 어떻게 싸웠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압록강 지역 이북에서 고구려 유민들의 전투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83년에 압록강 이북 지역에 고구려국이 성립되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역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성을 중심으로, 국내성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 지방, 고구려 어떤 두 번째 지반이 아니고 여기 국내성은 신의주 서린동 고성, 신의주시, 현재 신의주시에 있는 서린동 고성이라는 애성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수도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서린동 그 고성 지역을 국내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수도로 해가지고 고구려국을 성립했는데 고구려국은 발해 건국 이후에 발해의 제후국으로 편입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요동성에 나와 있던 뭐죠? 안동도부가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669년 6월 달에 평양에서 저쪽 이제 요서 이쪽에 있는 료빈탑이라고 있어요. 신성 그쪽으로 쫓겨가가지고 그 다음 해에 요동성으로 이제 이전해 있었어요. 그래서 676년에 요동성에 안동도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안동도부는 이 고구려국 유민회에서 요서 지역으로 쫓겨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동성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고구려국은 결국은 요동반도, 그 다음에 평양에서 요동반도, 옛날 이제 고조선의 초기 상황과 비슷하죠. 그 지역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서쪽과 북쪽에도 고구려 땅이었는데 이쪽 상황은 어떠했는가? 이쪽 상황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백두산입니다. 백두산과 그쪽에 이제 한반도 지역, 지금 무산 뭐 이쪽 지역이죠. 그러면 저쪽은 어디 갑니까? 연변 조선 자치주잖아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그 진국이 이제 형성이 돼 있었어요. 이 보면은 왜 진국 이 뭐냐? 677년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677년에 이제 고구려 마지막 왕이 이제 당나라에 끌려갔었잖아요. 멸망하면서 이제 보장왕. 그런데 이 요동반도를 통제불능 상태이니까 야 아까 그 이제 의장의 태자를 백제로 보냈듯이 이걸 기미정책이라 합니다. 그냥 그 옛날 그 나라 사람들로 관료를 내세워 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을 한테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정도 자치권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기미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직접 통치에서 약간의 간접 통치로 수반하는 거죠. 그래서 보장왕을 이제 조선 군왕으로 명칭을 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안동도호로 부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677년에 보내요. 그런데 보장왕이 이쪽에 와 보니까 이게 당나라 이걸 하나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런 상황이면 내가 다시 이 사람들 잘 규합하면은 고구려국을 재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 각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라고 할 수 있죠. 각 지역의 어쨌든 귀족들을 만납니다. 그 만나면서 이 태백산 지역에 있던 이제 그 걸걸 중상, 대중상이라고 할 수 있죠. 대조영의 아버지죠. 아버지한테 이제 이 진국공, 진국이라는 조그만 나라, 그러니까 소국을 전부 다 이제 국이라고 붙였어요, 옛날에는. 진국공, 진국의 왕은 아니지만은 거기 이제 대장이다. 그래서 진국공이란 칭호를 준 걸로 이게 이제 분석됩니다. 이건 분석이에요. 왜냐면은 진국공이라는 말이 태백산 근처 678년에 진국공이 있었다는 게 역사 기록에 나오는데, 그러면 진국공이라는 건 칭호를 누가 자기가 그냥 진국공이라 내세웠는가 라는 걸 봤을 때 677년에 이 보장왕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보장왕이 그걸 약속했지 않냐. 그래서 이런 이제 작업들이 당나라한테 들켜요. 그래서 681년에 다시 끌려갑니다. 보장왕은. 왜냐하면 다시 당나라를 반역하고 고구려를 재건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갑니다. 그래서 진국공이었는데 683년 상황이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683년 어떤 상황이 되냐면 보정왕이 끌려가가지고 2년 만에 죽어요. 그 다음에 안승의 고구려국도 그 당시 안승을 신라가 이제 아까 신라로 이제 도망갔다고 하는데 익산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보덕 왕이라고 칭호를 하는데 680년, 676년 이제 투쟁을 중단한 신라는 보동왕을 경주로 데려가가지고 이제 신라 왕족 성을 주고 왕족으로 편입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었던 이제 많은 고구려 유민들은 보장왕도 사라졌죠. 그나마 이제 안승 고구려 안승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84년에 진국공이 내가 이제 왕을 자처한 거예요. 진왕이라고. 그래서 진왕이라는 기록이 역사서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소국, 조그만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결국은 696년에 무슨 냐면 여기에 조양, 여기 이제 조양이 옛날부터 이제 요동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중심 거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주 폭동이 일어납니다. 696년에 거란족이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폭동에 고구려 유민도 가세를 하고 또 말갈족도 가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세를 해가지고 이 폭동에서 이제 그 영주를 장악한 뒤에 이 거란족들 어디로 가냐면은 북경 쪽으로, 중국 쪽으로 진출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조영하고 그냥 고구려 유민을 이끌었던 게 대조영입니다. 그 다음에 말갈족을 이끌었던 게 걸사비호라는 장수인데 두 사람은 이제 중국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이 요동 쪽으로 이제 진출하는 거예요. 요동 쪽으로. 요동 쭉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697년경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돌골족이 갑자기 당나라한테 붙어가지고 야, 당나라한테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요구 조건 들어주면은 내가 이 거란족과 싸워서 걔들을 깨버릴게. 왜냐면은 당나라는 이 거란족들이 20만을 투여해서 막으려고 했지만 계속 번번이 패배를 했어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돌골족이 이제 자청했어요. 이들과 싸움을 우리가 앞장서겠다 해가지고 이 거란족이 돌골족한테 의해서 전부 다 폭동이 좌절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당나라 군대가 이 고구려 유민 대조영하고 걸사비우를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제 걸사비우 말갈족 부대는 당나라 군대 전투 속에서 걸사비우고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조영을 쫓아오는데 대조영도 이제 일촉즉발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천문령이라는 곳에서 이제 적과 마주치는 상황이 됐는데 대조영이 신출귀몰한 전법을 써가지고 유인 전법을 써가지고 여기서 추격군들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나서
이쪽이 이제 연변조선자치족에 있는 예, 그 맨 서쪽에 있는 제가 명칭했는데 이 동모산에서 698년도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진국이라고 이제 나라 이름을 정했는데 곧바로 발해라는 나라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결국은 발해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발해의 전성기 때의 영토이죠. 자, 지금까지 698년 발해의 성립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고구려 모든 애땅으로부터 당나라 군대를 완전히 몰아내고 30년 전쟁은 우리 민족의 대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민족과 당나라 전쟁의 성과와 교훈을 정리하고 좀 시간이 제가 사전에 좀 강의를 시강을 했었는데 1시간이 끝났는데 지금 강의가 좀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를 보면은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당나라를 축출하는 데 성공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 그 백성들이 그 다음에 군인과 이제 민간인들이 합심 협력해서 투쟁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그 당나라를 이 땅에서 완전히 축출한 성공했다는 거야. 그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갖는 힘과 저력 이런 것들을 이제 온 세상에 과시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교훈을 볼 것 같으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 아까 이제 그 제가 신라가 두 가지 잘못을 범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결국 648년에 그 당태종과 미려 이 자체는 결국은 우리 민족의 일부를 그야말로 타 민족에게 팔아넘기는 민족 배신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676년 이후에 결국은 신라가 우리나라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어쨌든 겨루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중도에 멈춤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민족이 통일 국가를 건설을 하지 못했다는 것. 이런 두 가지. 그래서 결국은 정리하자면 신라는 민족 통일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고구려인들의 투쟁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결국은 신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초성 전투에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의 동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또 압록강 이남 지역으로 당나라군이 더 이상 676년 이후에 밀고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느냐? 결국은 여기서 따져놓고 보면은 고구려 유민들의 투쟁이 그 뿌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고구려인들의 투쟁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한반도가 중국 영토로 편입되는 것을 저지했다. 만약에 고구려 유민들의 투쟁이 없었다면은 신라마저도 그 당시 당나라 땅으로 편입되었고, 그러면 우리 지금 코리아 자체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구려 유민 투쟁 때문에 신라가 패망하는 것도 막아줬다는 거예요. 신라의 패망을 저지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주적 민족에게 패배는 없다. 그래서 이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통일 신라라는 말을 앞으로 써서는 안 되겠다. 왜냐? 여기 보세요. 신라가 통일할 의지도 없었을 뿐만 결과적으로도 우리 민족의 국가는, 우리 결의의 국가는 발해하고 이제 신라라는 두 개의 국가로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그래서 고구려를 개성한 발해와 후기 신라라는 남북국 시대로 시대가 시작됐다고 얘기해야지, 통일 신라 시대가 시작됐다 얘기하면 발해는 어떤가? 이렇게 여러 질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